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애들아, 괜찮니? 여기 앉아. 그녀는 물수건으로 제 얼굴에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이 나라가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 가게에서 1시간쯤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비명과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카메라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렌즈에 금이 가 있었고 필름도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제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피인지 다른 사람의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피로 얼룩진 도로, 여기저기 버려진 신발과 가방들. 한 노인이 도로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을 찾아야 해. 저는 그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으로 가시죠. 그날 밤 전남대학교 병원은 부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피를 닦고 붕대를 나르고 부상자들을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 중학생이 실려왔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수술실로 데려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그 아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후에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실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제 등에서 그의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응급실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만 하는 건 비겁하잖아. 장우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야. 우리가 나서야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준호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광주의 소식이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끊겼고 도로도 차단되었습니다. 광주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해야 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해. 5월 21일 새벽 저는 처음으로 총을 들었습니다. 시민군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무기고에서 확보한 총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M1 소총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쏘란 말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총칼 앞에서 우리는 맨손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야, 너는 통신소로 가. 시민군 대장이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좋아. 무전으로 연락을 유지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민군 통신병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대신 무전기를, 셔터 대신 송신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도청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공포를 이겼습니다. 트럭들이 도청 앞으로 모여들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도청 3층 통신소에서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광주 전역의 시민군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낮 없이 무전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는 도청 본부. 각 지역 상황을 보고하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대학생, 택시기사, 회사원,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화정동 바리케이드, 이상 없음. 주남마을 초소, 계엄군 움직임 없음. 송암동 의료반,
부상자 3명 이송 완료. 저는 모든 보고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 부상자 수, 필요한 물품들. 제 책상 위에는 광주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 핀으로 시민군 초소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민군은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이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들은 수송반을 만들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구호반을 조직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주먹밥을 만들었고 약사들은 의약품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장호는 무장시민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통신소로 올라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철수야, 외곽은 안전해. 계엄군이 후퇴한 것 같아.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라는 것을. 계엄군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더 강한 무력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5월 23일 금요일 저는 무전기를 통해 놀라운 광경을 보고받았습니다. 도청본부, 여기는 광천동입니다. 주민들이 주먹밥 500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동명동, 이불과 담요를 실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양동시장 상인들이 식료품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매 보고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구나. 이것이 공동체구나. 도청 광장의 분수대 앞에는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한 노인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니요.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요.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3층 창문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각 초소와 교신했습니다. 여기는 도청, 야간 교대조 확인한다. 1번 초소. 1번 초소, 이상 없습니다. 2번 초소. 2번 초소, 정상입니다. 20개가 넘는 초소들과 하나하나 교신하는 것은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한 곳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초소에서 급한 무전이 왔습니다. 도청 본부, 여기 화정동 3번 초소, 부상자 발생, 의료반 지원 요청. 저는 즉시 구호반에 연락했습니다. 의료반, 화정동 3번 초소로 즉시 출동하라. 10분 후 환자 이송 완료. 도청으로 복귀 중.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식량 수송반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매일 트럭을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주먹밥과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철수야, 오늘 어떤 할머니가 계란 한 판을 가져오셨어. 당신 손자가 시민군이라고 이거라도 보태고 싶다고 하시더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 할머니 옷을 보니까 정말 가난해 보이셨어. 그런데도 준호는 도청 앞에서 질서 유지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약탈도 없고 싸움도 없어. 오히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 아닐까? 법이 없어도 경찰이 없어도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잖아. 5월 25일 일요일 도청에서 시민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대표, 시민대표, 종교인들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4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계엄군 철수. 둘째, 구속자 석방. 셋째, 사망자 책임자 처벌. 넷째, 민주정부 수립.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다. 를 외쳤습니다. 저는 통신소에서 이 장면을 녹음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폭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시민이었다는 증거.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이었다는 증거. 밤늦게 한 고등학생 시민군이 통신소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겨우 17살로 보였습니다. 형, 저도 무전 배울 수 있을까요? 형이 쉴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얼굴. 너 부모님은 아시니? 그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우셨어요. 근데 저도 광주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아이에게 무전기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고 말해. 또박또박 천천히. 알겠지?
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부터 그 아이는 제 옆에서 무전을 도왔습니다. 그의 어린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광주에 퍼져나갔습니다. 여기는 도청 본부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새벽 2시쯤 장호가 통신소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도 이게 얼마나 갈까? 장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청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태극기가 밤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호야.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해. 장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 꼭 살아남자. 5월 26일 월요일 아침, 무전기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청본부 외곽에서 탱크 소리가 들립니다. 북쪽 초소, 대규모 병력 이동 포착.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도청본부. 각 초소는 최대한 경계를 강화하라.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통신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광주의 5월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아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1980년 5월 26일 저녁, 도청 안팎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계엄군의 재진입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시민군 지도부는 비무장 시민들의 철수를 권고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도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시민군은 끝까지 남기로 했습니다. 저는 통신소에서 마지막 교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호가 에밀 소총을 들고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호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있잖아. 우리 졌을지도 몰라. 저는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럴지도. 장호가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 우리가 옳았잖아. 맞았습니다. 우리는 옳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철수야, 만약에 말이야. 장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둘 다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밤 10시쯤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곽 초소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청 본부 3번 초소 공격받고 있음. 의료반 지원 필요. 탄약 부족. 저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장호가 외곽 방어를 지원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철수야, 나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조심해, 호야. 꼭 살아서 돌아와. 장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직 해야 할 일 많잖아. 민주화된 이 나라에서 맥주 한잔 해야지. 그것이 장호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새벽 1시쯤 무전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청, 5번 초소 돌파당했어. 부상자 다수. 저는 즉시 의료반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민수가 통신소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야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장호가 어떻게 됐는데?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총에 가슴에 맞았어. 병원으로 옮겼는데. 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부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장호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한 구석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들것에 누워 있었고 의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호야, 장호야. 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장호의 가슴에는 피로 젖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철수야, 너 왜 여기 와? 통신소는 누가?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맡았어. 너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지만 장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살아남을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민주화된 나라에서 맥주 마시기로. 장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우린 질 수 있어도 꺾이진 말자.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우리 안 꺾여. 절대 안 꺾여. 장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의 학생증이었습니다. 이거, 네가 가져.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거. 증명해줘. 저는 그의 학생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장호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20살에 꿈 많았던 청년의 얼굴. 호야, 포기하지 마. 제발. 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장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호야, 장호야. 저는 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장호의 몸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안해, 호야. 미안해. 내가 너를 못 지켜서. 미안해. 그날 밤 23명의 시민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호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20살의 청년, 미래가 있었던 청년, 단지 이 나라를 사랑했던 청년. 그는 총탄 앞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마지막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호의 학생증을 가슴에 품고 통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전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도청본부.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호의 죽음이 그리고 수백 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긴 싸움이 이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다음이 궁금하시죠? 다음 회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